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부동산연구소 진행의 신지은입니다. 올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5배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개월간 7번에 걸친 정부의 규제도 강남의 아파트값 잡기에는 실패한 모습인데요. 그 밖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주요 뉴스로 부동산 날씨부터 점검하시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평균 아파트값이 1.0% 상승하는 동안 강남 4구는 4.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 올랐고 수도권은 2.4% 상승했으며 광역시는 0.9% 올랐지만 기타 지방은 1.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혜택이 빠진 데다 2주택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국 전셋값이 5년여 만에 하락으로 전환한 데 이어 3주 연속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최대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인데다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 전셋값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더 많은 부동산 정보들 가득 담았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행복부동산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7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모든 궁금증들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행복부동산연구소의 시작을 더욱더 알차게 채워주시는 분이죠.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챙겨봐야 될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올해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5배에 달한다는 소식인데요. 강남 불패라는 말이 정말 생각이 나는데 강남권의 아파트값은 쉽게 꺾이지 않겠죠? 네. 가이드톡 시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를 지닌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아무래도 수요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데 반해서 공급들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새롭게 대체해서 들어올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요 몇 년간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극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좀 더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3일이죠. 일단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서민 안정, 주거 안정을 좀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가이드톡 시간에는 Q&A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주신다고요? 네. 가이드톡 시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에 앞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담겨지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미루어지면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라는 부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가이드톡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를 통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통해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입니다. 뜨는 뉴스를 알면 뜨는 부동산이 보인다.
이슈로 보는 부동산 전망.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이 선정한 이 주의 이슈는 무엇일까?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가 제일 먼저 궁금해지거든요. 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기 위한 그 절차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업자를 내려는 주소지에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냈다는 신고를 하셔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다시 신고를 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어야 되는데요. 이번 이제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서는요, 이 부분을 좀 더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대주택 등록에 제한이 되는 주택 유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거주하는 주택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주택을 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기 위한 그런 이제 주택의 유형에는 별로 다른 이제 제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른 주택들은 다 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는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자료로 만들어 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그 주택을 세입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무허가 주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공적인 사업자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등록이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피스텔 중에서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부동산 상품은요, 원래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일부 어떤 요건을 가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표로 만들면서 CF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서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요, 상하 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하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추어서 이 부분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한되는 세 가지 주택 유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임대 의무 기간 중간에 매도한다면 가능할지 좀 궁금한데요. 가능하다면 또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임대사업자는 일정한 등록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등록 기간 내에 매도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이 금지됩니다. 근데 만약에 무단으로 매각할 때는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번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서는 주택당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에 양도 신고를 한 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매수를 해서 들어오는 매수자도 똑같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매도자의 임대사업자를 포괄 양도받는다, 양수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양도가 가능한데요. 양도 허가는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CF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 허가 조건은요,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적자를 보든지 또는 2년 이상 부의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적자이든지 재개발, 재건축 등의 경제적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지자체에 양도 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8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러워서 일단 4년을 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처음에 4년 단기 임대로 등록한 후에 8년 장기 임대로 변경을 해도 가능한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실 그 주택임대사업자는요, 4년짜리 임대사업자와 8년짜리 임대사업자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서는 종부세라든지 또는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그런 중에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들에 대해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년으로 단기 임대를 했다가 이 부분을 8년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지난 9월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단기 임대로 했던 주택을 8년으로 장기 임대로 변환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두고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의 우회적 도입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임대료 인상 제한선이나 거주 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번에 활성화 방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었을 때 인센티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입자 보호의 입장에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또는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택임대 보호법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발표 내용에 보면 2020년도 정도부터 단계적으로 시장의 추이를 본 다음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이번에 나온 활성화 방안에서 그런 쪽의 이제 내용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싫지 않았지만 사실상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또는 전월세 상한제가 인정되는 그런 쪽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민간임대특별법 44조 2항에 따라서요. 앞으로 이제 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 5% 이내에서만 임대료 증액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임대료를 연 5% 이상을 못 올리기 때문에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효과를 낸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임대사업자를 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 종료 기간까지는요,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5% 정도의 임대료를 올려주면은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임차인이 귀책 사유 없을 때 임대 의무 기간까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의 기책 사유를 지금 좀 열거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한 경우, 그리고 또는 주택 또는 그 부대 시설을 임대업자의 동의 없이 개축, 증축, 변경한 경우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금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월세랑 간주임대료를 합한 게 주택임대소득이잖아요. 이것이 과세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무래도 과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이목이 집중되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답만 드려보면은요. 이 부분은 주택을 소유한 것이 몇 개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1주택이나 2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요,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예외적으로 주택가액이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주택 이상의 소유자는요, 1, 2주택 소유자와는 좀 다르게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월세 소득과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감제의 임대료를 합산해서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간주 임대료를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F 부분을 좀 보시면은요. 간주 임대료 계산 시에 소형주택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의 보증금하고요. 그리고 비소형주택 중에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금에 대한 혜택을 좀 살펴봤습니다. 세금 혜택과 함께 또 이슈가 됐던 것이 건강보험료였는데요. 이 건강보험료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건강보험료는 과세 기준에 따라서 부과되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서는요, 2019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도 임대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여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년 임대냐, 8년 임대냐에 따라서 이 인센티브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2019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그때부터는 2019년 소득분부터는 의료보험이 과세가 된다. 의료보험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챙겨봐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볼 텐데요. 양도세, 종부세 혜택 임대기간 강화 시행 시기와 함께 내년 4월 이전 등록한 5년 임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OBS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양도세하고 종부세 혜택 임대 기간이 지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에서는 지금까지는 5년이었는데 앞으로는 8년 임대를 해야 양도세나 종부세 부분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행 시기가 내년 2018년 4월 1일 등록분 이후부터입니다. 시행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 즉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분까지는요, 지금에 있는 조건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5년 임대 혜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요, 내년 4월 1일 전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은 지금 같은 혜택을 좀 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은요, 먼저 2018년 4월 1일부터 지금 발표된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18년 4월 1일 등록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이후에는 8년 임대주택으로 하셔야 종부세나 양도세 부분의 혜택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있거나 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5년간 임대하면,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양도세나 종부세 이런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은 좀 더 쉽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가이드톡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또 막힘없이 대답을 다 해주셨네요. 시간 관계상 못다한 내용은 세미나에서 더 전해주신다고요? 네, 사실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제가 가이드톡 시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과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이드톡 시간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짚어드렸고요. 이번 세미나 시간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세 부분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셨듯이 챙겨보셔야 할 내용들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 네, 5300 상담소가 부동산 관련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7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